자, 이배수 수능특강 사회제재 6강 부분에 국제수재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지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좀 기네요.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경제제재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요거 6강 적용할 때 첫 번째 사회제재 중에서 플러스 경제 분야에 대한 글입니다. 거기에다가 설명문이에요. 이런 특성이 있었을 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줬던 것처럼 이때는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중심 화제를 먼저 최우선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요걸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을 우리가 막 다 이해하고 분석하고 미주치고 그럴 능력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장에서는 일단 중심 화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두 번째 중심 화제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디테일한 어떤 부분적인 내용이 아니라 긴 내용을 연결을 하거나 묶어서 정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낫습니다. 완벽하게 100%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묶어서 좀 해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세요. 이 정도 원칙만 해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이 비교적 긴데 1문단으로 정리를 좀 먼저 하면 사전에 좀 예습을 했으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국제 수지표라고 하는 것이 중심 화제입니다. 아무래도 수지표라고 하는 거니까 뭔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는 좀 무시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작성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성 내용과 작성 원리 정도를 아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그러해요. 자, 바로 지문 들어갈게요. 자,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이렇게 비유하는 부분에서 앞부분을 좀 끊으세요. 자, 국가도 주어죠. 통계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요거를 좀 먼저 봅시다. 이렇게 이제 마침표 단위로 문장을 좀 끊어주고요. 쉼표는 뭐 열거하는 거 아닌 이상은 좀 끊어도 되고 일단 마침표 단위로 끊어줍시다. 근데 여기 좀 긴 겹문장이니까 요건 좀 나눠주고 임시로 쭉 가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벌써 하나, 둘, 셋, 넷, 네 문장인데 되게 길어. 쉼표 찍어서 열거하고 있어.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쉼표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임시로 좀 끊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인식한다. 주어 서술로 잡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임시로 끊어야 되죠. 문장이죠. 작성된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문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겹문장을 좀 끌어주면 하나, 둘, 셋, 세 군데를 더 나눠서 해야 되는 전체적으로 10개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되게 긴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인내심을 갖고 좀 정리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국가가 통계를 작성한다. 요거 지워서 최대한 짧게 통계를 작성한다라는 점 처음에 묶거나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뭐가 펼쳐져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통계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미리 얘기할까요? 바로 여기는 국제 수지표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세요. 통계가 바로 국제 수지표입니다. 국제 수지표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제 수지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부터 국제 수지표이다라고 해서 요거 국제 수지표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여기가 핵심이죠.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뭐라고? 국제 수지표라고. 모든 거래래요. 근데 이 모든 경제적 거래라고 하는 것이 거주자, 비거주자, 상품, 서비스, 자본 요 5가지 요소가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정리된다면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세요. 법이상서자 이렇게 되죠. 일단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일정 기간 통상 1년으로 설정이 된다. 여기 안 끊었네요. 8개. 그래서 기간은 통상 1년. 미주천대 이건 어렵지 않죠.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즉 최대한 줄여볼게요. IMF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중간에 디테일한 걸 다 하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각국이죠. 네, 각국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 작성 똑같은 거잖아요. IMF에서 기준 정하고 나라가 작성을 하는데 국제통화기금은 요럴 때 만약에 줄일 수 있으면 그냥 IMF로 해도 돼요. IMF는 대외거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기준을 개정해오고 있다. 요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있었던 여기 국제통화기금 언급한 요 내용부터 여기는 같은 말 한 거예요.
그냥 묶어서 하면 됩니다. IMF가 기준 정하고 기준은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작용이 된다? 환경 변화 등을 감안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특수성을 얘기한 거죠. 현행 국제 수지표는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용어들 잘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경상수지 1번 들어갈까요?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그냥 대표적인 간판을 먼저 좀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거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간의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해서 요거 4번 이렇게 체크해 봅시다. 경상수지 한마디로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죠. 밑줄 쳐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정리하고 싶다? 그냥 여기다 써도 됩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한 것이 바로 경상수지고 그 다음에 자본의 이전이죠. 자본 이전은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요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서 요거 거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금융계정. 그래서 대표적인 특색이 붙는 말들을 좀 같이 붙여서 정리하면 좀 더 낫다는 얘기고요. 금융계정을 얘기하고 있네. 자, 금융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내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다른 건 모르겠고 바로 뭡니까? 금융계정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기록하는 것인데 자산으로 할 때 거주자가 들어가죠. 주식, 채권인데 해외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비거주자, 국내에 없는 사람은 해외에 있겠죠? 그러면 국내 주식을 또는 국내 채권 등에서 주식, 채권 등에서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금융계정의 특수성이죠.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이 증가하기 위해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에 밑줄 칠까요? 어디?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입니다. 여기로 가면 되죠. 요거는 1번 이렇게 합시다. 여기부터 매겨버릴까? 차라리 자산, 부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순자산 증감액을 기록하는 것은 뭐다? 자산 항목이죠. 자산 항목은 순자산 증감액, 부채 항목에는 부채의 증가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감액 요거를 4번으로 또 잡아두죠. 동그라미와 네모 이렇게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거죠. 나눠서 번호 붙여버리면 훨씬 더 편합니다. 기록하면 여기도 끊어야 되겠죠. 필요한 거는 뭐다? 금융계정의 순자산으로 인식하는 거죠. 요거는 좀 가로쳐 볼게요. 순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를 뺀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자, 다시 저 앞에 있었던 국제수지표가 또 나오고 있죠. 체크 들어갑시다. 국제수지표에는 해서 요 국제수지표가 여기서 이제 중심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기초통계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자, 오차와 누락이 존재는 한답니다. 약간이죠. 존재를 하는 특수성이 있지만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된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내용이죠. 별표 쳐야 되겠죠.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국제수지표가 작성될 때 특징이 뭡니까? 다시 앞에서 언급했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죠. 플러스 이렇게 중간에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금융계정의 순자산을 어떻게 합니까? 빼주는 거죠. 만약에 너무 복잡하면 지문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됩니다. 최종 결과값은 뭐다? 0입니다. 자, 0이 되게끔 작성하는 것이 바로 제 수지표. 최종 결과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처음에 정리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용어 정리했네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국제수지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구성 내용이 무엇인지 구성 요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리하세요. 모르겠으면 순서대로 정리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국제수지표라고 하는 거죠. 국제수지표에 좀 과감히 묶고 연결을 해서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국제수지표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종합해서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상위 개념의 말인데
버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 국제수지표의 개념에서 상품인데 저기 한 글자씩 했던 건 거비, 상서자, 거주자, 비거주자, 상품, 서비스, 자본을 모두 다 기록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 국제수지표의 개념이고요. 좀 나눠서 볼까요? 자, IMF는 일단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이 기준이 변할 수도 있기는 해요. IMF 얘기에서 환경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 가능입니다. 이런 걸로 말장난 할까봐 이런 거 좀 체크하는 거예요. 자, IMF 끝났고요. 다음으로는 또 뭡니까? 각국은이죠. 거기에서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자, 요럴 때 이제 좀 우리가 센스를 좀 발휘해주면 좋아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자, 여기 요 부분이죠. 0이 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작성을 할 때 최종 결과는 0이 되도록이에요. 이 밑에다 이제 정리해주면 되죠. 경제제재 설명문은요, 첫 단락을 잘 잡고 가라. 첫 단락을 잘 잡으면 나머지 내용은 여기에 관련된 파생되는 또는 부분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첫 단락에서 어떤 원리라든가 용어를 잘 이해하고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문으로 가서 인내심 있게 첫 단락을 잘 정리하자. 세 번째로 또 나눠볼까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분류하는 거죠. 국제수지표의 개념이고, 예, 좀 띄어져 있지만 순서대로 하느라고 국제수지표를 분류를 좀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경상수지. 자, 분류를 할 때 금융계정으로 분류된다 해서, 근데 경상수지가 만약에 좀 알고 싶다? 저기 써놨죠?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문제 나오거나 뭐 그래프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한 거잖아. 이런 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 이전이죠. 자본 수지 써볼까요? 자본이 이전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금융계정이 3번이네.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금융계정, 이것은 거비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금융계정에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금융계정을 요걸 물건으로 진 내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내용이 요걸 물건으로 됐어요. 그래서 금융계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주자가 해외 주식 채권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해서 금융계정에서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여기에 자산계정이 있고, 1번 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부채가 있네요. 자산과 부채로 구성이 되는데, 자,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주자가 해외로 투자한 거고요. 부채는요, 비거주자가 국내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요것만 적어 놓으면 되죠. 방향성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여기로 또 가는 거죠. 자산의 증가 마이너스 감소액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줄여서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순자산 증감액이죠. 요것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또 부채에 관련된 것이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그 다음에 똑같네.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기록하는 것인데 순부채 증감액이네요. 순자산 증감액, 여기는 순부채 증감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증가해서 감소를 뺀 거 순부채 증감액이라고 정리해 줄 수 있죠. 이렇게 묶어서 줄여버리면 좀 낫죠. 금융계정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보는 거죠. 이것까지 물어볼 줄 모르겠지만 이것이 순자산. 순자산은 순자산 증감액에서 순부채 증감액을 빼준 걸 거야. 이렇게 차례차례 했어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차례차례 하세요. 그래서 국제수지표에는 약간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무시한다면 국제수지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국제수지표를 한 군데 몰아버리면 되죠. 자, 1번과 3번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총 몰아서 4번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아니면 요게 좀 복잡하다 느끼면 요거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4번을 해도 됩니다. 국제수지표를 어차피 얘기하는 거니까. 경상수지, 예, 수지자 뺄게요. 경상 플러스 자본수지의 합에서 빼기 금융계정 순자산이죠. 요것이 바로 국제수지표가 되는데 요게 뭐라고? 이퀄 0이라고. 요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금융계정에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순자산이잖니. 여기 요 순자산이 일로 가는 거예요. 금융계정의 순자산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빼주면 0이 된다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금융순자산.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빼주면 순자산이 돼. 그거를 이렇게 0으로 한다. 결국 경제도 수학 산수네요. 산수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순서 달리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정리하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감 잡았으니까 이 다음에 어떤 다른 요소를 설명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근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자. 그리고 우리는 궁금하니까 마지막 문단을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자, 이걸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는 거야? 순자산하고 뭐 부채를 따져서 뭘 얘기하려는 거야? 마지막 문단 슬쩍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외 지급 능력 개선. 이거 얘기하는 거야. 대외적으로 뭔가를 돈을 지급해 주려면 우리가 자산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 줄 수 있잖아. 일반적인 원리예요. 말이 어려운 거지 근본적인 원리는 비슷하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을 먼저 좀 가겠습니다. 네, 중간 부분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전제 조건들을 깔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연결해서 최대한 단순화시켜라. 전문 용어는 단순화시켜야 돼요. 한만 없이 가면 그것만 연구하고 그것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 사람들도 결국 짧게 압축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최대한 여기 첫 번째 문단 요 정도 라인은 좀 지어놓고 요 내용 살려놓은 다음에 5문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록 천천히 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어떠한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가 5문단이에요. 이처럼 해서 정리해주고 있죠. 일단 접속어 있는지 한번 좀 보고 마침표 한번 좀 끊어줄게요. 요 문장이 좀 기네요. 이렇게 해서 이 경우라고 해서 대명사하고 있고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절감을 하고 된다 해서 좀 주관적인 거라 좀 그렇고 다음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앞에 내용 정리한 것 같으니까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입니다. 자, 대외 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자 외화자산 요것도 모르니까 일단 밑줄 쳐볼게요. 외화자산 한마디로 외화를 쌓아놔야 되고요. 더불어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대외 지급 능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좀 중요 포인트로 잡을 거야. 왜? 또 반복됐잖아. 같은 말이잖아. 지속적으로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대외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부진할 경우 순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결과는 뭡니까?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 해서 경상수지 흑자 자 투자 성과도 대외 지급 능력으로 가지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얘도 대외 지급 능력으로 가는 거죠. 왜? 여기 대외 지급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건데 여기로 그냥 몰아버린 거예요. 보기 편하게. 다음 그래서 대외 지급 능력이 악화되면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죠. 결과만 보세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자국 통화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자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죠. 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 들어가시죠. 그래서 5문단의 핵심어는 대외 지급 능력입니다. 대외 지급 능력과 금융 역량이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죠. 금융 역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느 부분 맞다? 여기 금융 역량, 그 다음에 대외 지급 능력, 요 처음과 마지막에 요 단어로 핵심어를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따로 문제를 깊게 낸다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대외 지급 능력, 금융 역량을 키우는 요소들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첫 번째,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 이 요건들이겠죠. 두 번째, 투자 성과 또는 투자 실적이죠. 투자 성과랑 투자 실적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성과라고 그냥 처음에 있는 걸로 써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투자 성과가 어떻게 돼서 다 좋아서 순대외자산이 어쩌저쩌해서 요것이 바로 뭐와 관련이 된다? 요것이 세 번째 대외 지급 능력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일어나야 되고 투자 실적이 부진이 된다면 만약에 내려간다면 순대외 자산이 감소하죠. 또 뭐가 된다고요? 환율이 요동을 친다는 얘기지.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 요걸 통해서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고 핵심은 크게 잡아놨고요. 이것이 바로 금융 역량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연결해서 묶어버리세요. 연결해서 묶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부단히 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국제수지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 뭐 자산이 증가하고 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은 결국은 대외지급 능력과 금융 역량에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 계속 나야
되고 투자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투자 성과가 안 좋으면 자산이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자국 통화 가치 하락하고 그래서 금융 역량이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대외 지급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요 얘기한 거예요. 간단하게 가자는 얘기지.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요소들, 여기에 있는 요소를 갖고서 그런 요소들을 마무리 정리해서 좀 펼쳐놓는 내용들이 있어요. 좀 다양한 다른 것들을 또 끌어오겠지. 종류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자, 두 번째 문단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뭐를 얘기하는 건가? 네, 우리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안 지웠어요. 네, 끝까지 안 지웠는데 거비, 상서자 요 5가지 얘기했잖아.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거주자, 비거주자, 상품, 서비스, 자본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 분명히 언급해 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교통정리 해주지 않으면 이거 좀 복잡한 글이 되는 겁니다. 비논리적인 글이 되는 거지.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그죠? 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네, 넘어갈까요? 다시 네, 우리 첫 번째 문단을 봤으니까 두 번째 문단부터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그죠? 네, 0이 되도록 하는 요거는 좀 구분이 되니까 저기 좀 남겨서 약간 모양은 안 이쁘더라도 이렇게 좀 해볼게요. 자, 국제수지표에 기록이 되는 여기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네, 여기 지워서 자, 우리가 독서집을 읽을 때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든 줄이고 연결하고 압축해주기 위한 거예요. 긴 글은 줄여서 읽어라.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문단 시작점이죠. 자, 두 번째 문단 좀 들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중요하다 있네.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아주 좋죠. 여기 반면이니까 내용 끊겼네요. 직도 있고 여기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되겠고 이렇게 끊으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의 중요성이 있을까? 근데 A국의 본살도 요거 예시니까 요건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여기는 최종적인 결과만 좀 보면 되겠다. 끌어진 건 전체 6개로 끌어졌는데 여기 크게 자른 게 여기 반면이 하나 있어서 공식적으로 7개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여기 또 있네. 8개네. 그렇죠? 또한 있으니까 앞에 또 연결되는 거겠죠? 자, 경우라도 하는 건데 여기도 좀 끌어야 되고요. 와, 뭐뭐 하더라도 여기도 끌어야 되는데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자.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졌어요. 국제수지표 다시 한번 네모칸 치고요. 자, 거주성이죠. 함으로니까 여기 임시를 끌어서 거주성과 결과적인 내용을 보세요.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대. 거주와 소유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거주성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거주성 따로 체크해볼까? 거주성은 특징이 뭐다? 경제적 이익의 근거지가 어디냐? 경제적 중심이 어디냐?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되죠. 자, 1년 이상이라는 조건만 알면 되죠. 거주성은 1년 이상. 그죠? 경제적 이익 어디냐 해서 거주성에 관련된 거 1번, 여기 1년 이상 2번 매겨주면 되죠.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이제 본국 거주자죠. 본국의 거주자 하위 개념인데 요건 문제에서 묻지 않는 이상은 굳이 손찌검할 필요 없습니다. 해외에서 비거주자 그 다음에 여기서 1년 이상인데 자 1년 미만이에요. 1년 미만은 본국의 거주자예요. 1년 이상은 자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 요렇게만 구분하면 되죠. 요거는 개인이었어요. 처음에는 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 설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격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해서 법인격 요 말로 정리합시다.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다. 자 예시죠. 또한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요거까지는 뭐 너무 심각해 볼 필요 없고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요거예요. 상품의 소유권 변동 부분이죠.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의 수출입에 해당이 된다. 거주자, 비거주자죠. 소유권이 변동이 있으면 이거는 수출입이다. 이렇게 말 정리 압축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문단 정리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주로 얘기했었던 거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에 이어서 바로 뭐를 얘기하고 있었다? 거주성과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모르면 차례차례 대외거래 요것도 좀 밑줄 쳐야 되겠네요. 이 문단의 소주제를 먼저 좀 설정을 할게요. 대외거래 기록을 할 때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수지표 1문단에서 이어온 거거든요. 국제수지표는 거주성, 소유권 변동이 중요하다. 아이고, 이거 소주제랑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두 번째, 거주성에 대해서 그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거주성은 첫 번째, 경제적 이익이, 나는 이익의 중심지가 어디냐. 두 번째, 어떤 기간? 1년 이상이죠. 1년이 기준점이 되네요. 요런 숫자 나오면 좀 주목은 해야 되겠죠. 3번, 개인입니다. 개인은 1년 미만이죠. 1년 미만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면 이거는 본국 거주자로 분류되죠. 근데 1년 이상이 되면 본국의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묶을 수 있죠. 네 번째, 법인은 어떻게 된다고? 등기로 법인격을 획득한 장소겠죠. 법인격을 획득한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거주성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예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유권 변동이죠. 자, 소유권 변동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 있네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수출입에 해당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 국제수지표를 어떻게 기록하는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은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수지표에서 대외거래 기록할 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역시 마침표로 끊어야 될 텐데, 국제투자대조표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3문단도 반반씩 끊어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침표죠. 가져온다. 여기 이거니까 연결된 문장 좀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갑니다. 뭐 이렇게 또 길죠? 여기 국제투자대조표 요거를 좀 기준으로 봅시다. 그래서 문장을 완벽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이는 부분에서 최대한 좀 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길죠? 그 다음에 국제투자대조표이다. 해서 뭐뭐 하는 것이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해두면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지급 능력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금융자산 및 대금융부채 연초 잔액의 거래 요인과 비교에 따른 기간 증감 조정하여, 요거는 좀 여기서 정리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도 바로 들어가지요. 자, 첫 번째 문장에 있는 부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소주제 먼저 좀 체크하고 갈게요. 국제투자 대조표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본 것처럼 이거에 대한 구성 요소와 작성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첫 번째 문단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용어 개념을 좀 알아두라는 얘기죠. 자, 1년 동안 비거주자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대요. 이 변동은 나라 주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 두 번째 문단까지 포함을 했구나.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는 달리 연말 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한 대외 금융자산이죠. 자, 거주자요. 국내 거주자가 대외 금융자산 또는 대외 투자를, 금융자산과 비거주자의 지불해야 되는 대외 금융부채죠. 또는 외국인 투자 및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부채를 차감한다라고 했죠. 여기 좀 묶을까요? 자, 미시니까 요것도 추가될, 요거 요렇게 마이너스로 하나 정리. 그 다음에 순대외 금융자산의 잔액이죠. 순대외 금융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도라든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한 것처럼 차분히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여기죠.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요. 한마디로 해외와 거래하는 거죠.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외환 규모의 변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가 된다?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국제 거래 간에 국제 수지표에서 이런 특색들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뭐의 특징이다? 국제 수지표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국제 수지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끌어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요 이후의 내용들은 국제 투자 대조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외 금융부채인데 좀 다소 복잡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표시를 할게요. 대외 금융부채 세모 쳐놔야 돼요. 세모 치고 1번 한마디로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되는 항목 1이에요.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항목 1이라고 요거 좀 추가해 놓을게요.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되는 항목 요거. 그 다음에 대외 금융자산 요거는 네모칸 칩시다. 여기를 안 했네요. 이게 항목 1이네요. 순서 항목 1 여기 항목 2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대외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대외 금융부채 그냥 열거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순대외 금융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 금융자산인가요? 요것이 항목 3입니다.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좀 정리하면 국제투자대조표의 항목들이죠. 국투 여기 좀 말 좀 줄이고 할게요. 예, 국제투자 대조표에서 국투표라고 할게요. 네, 국투표에 기록해야 되는 항목. 자, 첫 번째가 뭐다? 대외 금융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 보이는 것처럼 대외 금융부채. 일단 여러 개가 같이 좀 같은 용어로 연결돼서 대표적인 거 한 단어를 집어서 정리하세요. 대외 금융부채. 대외금융 다 똑같네요. 자산과 부채가 기록이 되네요.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입니다. 만약에 너무너무 모르겠으면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자산, 부채, 또 금융자산, 순대외 금융자산이죠. 얘는 좀 논외로. 자산과 부채 개념으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죠. 대조표니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얘에서 첫 번째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지급 능력이 개선이 됐고 말 줄여서 가면 돼요. 국제투자 대조표에서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연초잔액의 거래에 따라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요거죠.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 차입 등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요거 좀 체크할까요? 자, 거래 요인이죠. 거래 요인 네모칸 칠게요. 거래 요인은 자,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 이동이 수반이 된다. 그래서 거래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비거래 요인을 얘기하고 있네요. 요거 요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뭐냐면 요거 빵꾸 뚫어서 문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우리 짐작을 해볼까요? 두 번째 만약에 순대 금융재산이 감소했다라고 가정하자 문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지급 능력이 하락한 거죠. 지급 능력이 엉망이 된 거죠. 요거는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부분. 요거는 지문에 없는 내용이죠. 자, 위에 두 번째 문단 지워서 마저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3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래 요인, 그 다음에 비거래 요인.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거래 요인은 가치 변동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동이 수반이 된다. 자금의 이동이 수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거래 요인이죠. 비거래 요인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충분히 짐작 가능해요.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치 변동이 여기 있긴 있어요. 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여기도 가치 변동이 있는데 여기는 이동이 없어요. 다시 여기 비거래 요인은 이동 없이 가치가 변동, 평가가 바뀌는 거고 거래 요인은 가치도 변하지만 이동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가치 변동이 있어요. 비거래 요인은 가치 변동이 있지만 이동이 없는 것이다. 그 얘기하죠. 이동은 수반되지 않는다. 비거래 요인이에요. 요게. 그래서 써놓고 갈게요. 비거래 요인의 특징이다. 우리가 정리해놓고 오면 되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가치 변동이 발생을 해요. 비거래 요인에서. 자,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다. 뭐 이렇게 또 많아. 그래서 가격 변동인데 자, 환율 밑줄 들어갈까요? 자, 환율, 가격 변동, 그 다음에 기타 변동으로 세분하는데 이게 어느 거랑 연결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어느 거랑 연결이 될 것이요. 환율이나 가격 변동, 기타 요인인데 지금 뭐 얘기하셨어요? 아까 지금 바로 앞에서 비거래 요인이 있잖아요. 요게 비거래 요인의 1번, 2번, 그 다음에 요 3번인데 요 세 가지는 비거래 요인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요것만 구분하면 되죠. 요 위에다 쓸게요. 요것도요. 비거래 요인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환율,
가격 변동, 기타 변동. 거래 요인이 아니라 비거래 요인의 세부 항목이지요. 3문단의 네 번째로 가죠. 비거래 요인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그 다음에 가격 변동, 그 다음에 기타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정리가 되죠. 자, 또 역시 끊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하지 못한 작업이었죠. 여기죠. 그 다음에 의미한다 해서 변동을 의미하고요. 평가가 변동하고요. 서술어 봅니까? 그 다음에 세분된다, 자세히 나뉜다. 이 세 가지 서술어로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뭔가 비슷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유사점 공통점입니다.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기준통화의 대외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기준통화에 따라서 평가가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기준이 좀 필요한 거죠.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요거 같은 말이거든요. 정리해줘서 국제투자대조표의 특징은 특정 통화를 아마 달러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죠.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서 환율 변동은 중간 개념이고요. 얘가 메인은 아니에요.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평가가 변동한다. 평가가 바뀐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환율 올랐네 내렸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뭐라고요?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여섯 번째 가격 변동이죠. 가격 변동 이게 다 뭐라고? 비거래 요인이야. 지금 3번에서 파생됐던 이 비거래 요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끼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여기에 요 밑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동은 뭐라고? 평가가 변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율도 일종의 가격이 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세 번째 문단 마무리했고 이제 네 번째 문단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단은 이제 그동안의 관계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뭐를 했었다? 국제 수지표죠. 미리 좀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 이제 좀 색깔 좀 구분해둬야 되겠네.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지금껏 언급한 뭐가 있었나요? 국제 수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국제 투자 대조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또 마침표 단위로 한번 좀 끊어보죠. 얼만큼 길게 언급했는지. 차이가 존재한다. 상상해보자. 요거는 예시니까 건너뛰어도 되죠. 물이 고이게 된다. 5리터 퍼 분으로 바로 이 유량이 되는 거죠. 예시는 넘어가죠. 만약 가정하고 있죠.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쭉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네요. 먼저 볼게요. 작성이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국제투자대조표와 관련된 언급이죠. 비거래 요인이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이 두 시점 간 연초와 연말입니다. 다시 연초와 연말 시점 두 시점 간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개념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국제투자대조표예요. 연초, 연말 요거 체크해야 되죠.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요거죠. 그래서 비거래 요인이 변동이 없다. 요게 절대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 국제수지표에서 금융계정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게임 끝났네. 첫 번째 문장도 좀 볼까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은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거래를 작성하는 유량통계인 반면 유량통계인 반면이니까 끊어줘야 되죠. 이렇게 끊어야지. 마침표 아니니까. 국제수지표 여기 있죠.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 평가하여 기록한 절량통계라는 점에서 절량통계죠. 이들 간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상상한 건 빼고요. 첫 번째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국제수지표는 그 많은 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요량통계라고 작성을 해봅시다. 요량통계는 지문에서 보면 되죠. 근데 이것과 서로 차이가 나타나죠. 국제투자대조표는 뭐에 해당이 된다고? 절량통계로서 이 관계에서 첫 번째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차이점 대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만약에 있는 거 속을 뻔했죠.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표라고 할게요. 국투표와 국제투자대조표와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이죠. 국수표라고 할게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금융계정은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해야 되니까. 요 금융계정은 동일 개념이다라는 내용이죠. 어떨 때 동일 개념이다? 첫 번째, 연말, 연초에 요 조건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비거래 요인이, 자, 앞부분에서 비거래 요인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졌죠. 비거래 요인에 변동이 없으면 이거는 뭐라고? 동일하다. 국제수지표 금융계정이죠. 요거 변동 없다. 요거 동일 개념이다. 요렇게 정리해주면 게임 끝났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 모든 것이 뭐를 나타낸다고? 대외 지급 능력에 관련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마무리하는 거야. 신인도에 관련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